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86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우리가 조선의 의성, 뭐 의학 성인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네. 허준 선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신라 경순왕 무덤이 비분양지대 일원 네.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허준 선생 무덤도 네. 비무장지대 안은 아니지만 우리가 민통선이라고 하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서 확인됐거든요. 옛날에는 뭐 길을 가로막을 이 비무장지대가 없었을 테니까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남북 대치 상황이니까 뭐 그렇지. 옛날에는 뭐 임진강 일대가 서울과 개성을 사이를 잇는 요충지잖아요. 네. 요충지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 요충지를 둘러싸고 이제 남북이 대치를 하고 서로 뭐 차지하려고 뭐 그러는 거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그렇지만 고려 시대 때부터 사대부들이 개성과 가까웠으니까는 네. 많이 살았던 곳이 이제 파주 장단, 파주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준 선생의 무덤은 이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서 확인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견이 된 건가요? 예, 되게 우연이었는데 1982년쯤인데 서지학자 중에 이양재 씨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어떤 골동품 거간꾼으로부터 이제 한 통의 편지, 우리가 그걸 관찰이라고 하는데 그걸 입수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7월 17일 날 허준 인사 배 이러면서 비가 와서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어떤 편지를 입수를 했다 그러죠. 그 편지에 뭐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내용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편지 쓴 이가 허준이라 그러니까 귀가 번쩍한 거죠. 사실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 허준 선생 글씨가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당시에 서체라든가 시대나 이런 걸로 봐갖고. 근데 이제 이양재 씨가 양천 허씨 족보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한 가지 차관점을 발견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에 사라진 허준 선생의 묘가 이 파주 장단 하포리 광암동 동남쪽에 묻어 있다. 그리고 무덤은 네. 쌍분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죠. 그때부터 이제 이양재 씨라는 사람이 무덤을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주소 하나만 가지고 찾아 나선 거잖아요. 네. 모래에서 바늘 찾기 이런 것 같은데 네. 또 거기가 민통선 이북 지역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이제 호기심을 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기자 정신이 좀 투철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네. 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그래서 민통선 이북이니까 지도도 사실 없고 지번도 사실 어려우니까 그게 찾기가.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제 토지대장을 있으면은 좀 예.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토지세장은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미공개 자료였다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나 예. 열람을 하게 되면 사실 민통선 이북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재산권 분쟁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예. 있어갖고 이 군청 당시는 이제 파주 군청이었겠죠. 공개를 이제 거부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편법을 썼다는 거예요. 편법을 쓴 것이 뭐냐면 나는 허준 선생 묘만 찾으면 된다라 그래서 이제 지역에 지주회장이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땅 주인들 네. 회장이 있어서 그분을 좀 움직여 갖고 겨우 토지대장을 이제 열람을 했다 그러는 거죠. 이분 정성이 엄청 대단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분 통해 갖고 지번을 확인하니까 하펄이라는 쪽에 이제 주목할 만한 이름이 보였는데 허준 선생의 13대 후손 종손 네. 이름이 이제 보였다는 거죠. 허형욱이라는 이름이 보이고 허준 선생의 자손이 해방 전까지는 황해도 해주에 살았는데 예. 1947년까지 이 38선을 넘어갔고 허준 선생을 비롯한 어떤 선조들의 제사를 지내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이제 남북 분단이 완전히 고착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장단 지역에 양천 허씨의 무덤들이 모여있다 이런 사실을 이제 파악하게 된 거죠. 그러면 허준 선생이 무덤이 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본 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양재 씨도 고무됐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민통선 이북 지역이니까 민간인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저도 다니다 보면은 허가를 받고 다니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네. 이양재 씨가 지주회장 아까 얘기했던 네. 운전기사로 신분을 감추고 예. 거의 한 10년 가까이 허준 선생의 무덤을 틈틈이 이제 찾아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운전기사로까지 집념이 좀 대단한 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기자라도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네. 어쨌든 그렇게 찾아다닌 지 한 9년 정도 됐는데 1991년에 평소처럼 이제 허준 선생 무덤을 찾고 있었는데 약간 좀 무덤이 하나 걸리고 이렇게 무덤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네.
무덤이란 무덤이 전부 이제 처참하게 도굴이 돼 있는 걸 봤대요. 근데 이제 예. 어느 무덤을 이제 싹 눈길을 돌리는데 소름이 쫙 돋았다 그럽니다. 뭔가를 본 건가요?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 정성이 있으면 뭐 나름대로 느낌이 있는 건데 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다 싶었다는 건데요. 땅 속에서 이제 비석이 나왔는데 그 보면 이게 두동강으로 조각난 명문 비석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석에 허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나요? 예, 완전히 다 보인 건 아니더라도 예. 양평 X, 그다음에 X 성공신, 그다음에 어. X준이라는 명문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건 뭐냐면 양평군 호성공신 허준 뭐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의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 의성인데 허준 선생이 되게 이제 그 이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현현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양재 씨의 집념으로 얻어낸 결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궁금한 게 이양재 씨가 왜 그렇게 허준 무덤을 찾는데 이렇게 좀 집착 아니면 이렇게 집념 또 올인을 한 걸까요? 사실 그 허준 선생의 발자취가 사실 논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출생 연도도 그렇다 그러는 거고 출생지도 그러고 유배지도 그러고 사망지도 그렇고 뭐 굉장히 논쟁의 대상이었다고 뭐 어쩌고 하는데요. 왜 그런 논쟁이 벌어진 걸까요? 뭐 허준 선생이 사실 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만 해도 서자는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잖아요. 뭐 그런 또 의사였기 때문에 또. 근데 뭐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불세출의 의성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의사의 신분 자체도 사실은 뭐 좀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허준 선생이 아까 서자라고 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용천 부사를 지낸 허론이라는 분인데 사실 그 이 첩 김 씨하고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머니 김 씨는 사실 당대 명문가 집안인데 김안국, 김정국 뭐 이런 분 명문가 집안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사촌이었다는데 역시 뭐 첩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김안구, 김정구 형제와 허준 선생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 왜냐하면 이게 촌수가 저도 뭐 굉장히 쥐약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김안국, 김정국 형제가 허준의 오촌 내종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사실 뭔지 어쨌든 가 보면은 그 좀 희한한 게 허준의 오촌 당숙이라는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국의 묘가 사실 허준 선생의 묘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 봉분이 이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허준 선생의 업적이나 행적이 어떻게 우리 후대에 알려지게 된 걸까요? 그 당시에 선조 시대인데 그 당대 인물 중에 아주 그 귀한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냐면 미암 유희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선조 즉위년부터 즉위년 10월부터 선조 10년 그 한 11년에 걸쳐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가 굉장히 값진 사료죠. 그 일기를 미암 일기라고 하잖아요. 매우 유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조중의 공적인 사무서부터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일 이런 것까지 하여튼 매일 일어난 일에 일 그다음에 보고 들은 바 이런 것들을 아주 빠짐없이 기록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 일기가 선조실록을 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몇몇 사관들이 지난번에도 내가 이게 다룬 적이 있거든요. 사초를 불에 태우고 도망가는 그런 어떤 만행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실록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그 광해군 때.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사초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때 이제 미암일기라든가 이 옛날 그 사대부들의 사적인 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보충을 해준 거죠. 매우 대단한 일기네요. 근데 사실 일기 10년, 11년 쓰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일기 쓰셨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강제로 지금 그래도 메모 정도. 예, 그렇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기를 뭐 쓰면은 방학 때도 일기 쓰면은 거의 뭐 내일 개학이면 오늘 몰아쓰기 해갖고 뭐 그래서 날씨가 어떠니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어쨌든 이 선조들의 기록 정신이 대단합니다. 이 미암일기를 보면 사실은 뭐 이 허준이 아직 관직에 나서지 않았던 1569년 유희춘의 얼굴에 생긴 종기를 완치해 주었다라는 기록 이런 것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허준이 선생이 관직에 나서기 전에도 이렇게 의술이 좀 뛰어났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그 당대 그 유희춘의 집에 당대 그 명의인 완덕수, 양예수, 뭐 손사균, 이공기 이런 분들이 드나들었는데 유희춘도 사실은 그 의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야죠. 제야의 의학도 허준 선생이
유이춘의 얼굴 경기를 완치시켜줬다. 뭐 이런 거죠. 이 유이춘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허준 선생의 의술이 이미 약간 경지에 올랐다는 건가요?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이춘이 허준을 이조판서한테 청구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청구를 받아갖고 허준 선생이 31살에서 33살 사이에 네. 그 내의원 첨정이라는 그런 직책을 일했다 그럽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의림철효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허준 선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허준이 본성이 총민하고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했으며 경전과 역사에 박식했다. 의학의 조예가 깊어 굉장히 신묘함에 뭐 굉장히 깊은 데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보면 정리해 보면 이제 천재성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허준 선생은 천재성을 바탕으로 해서 독학으로 의술을 공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허준 선생이 첨정으로 일했다고 하는데 그 직책은 요즘으로 치면 어떤 자리일까요? 종사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즘으로 치면 뭐 보건복지부의 서기관이나 네네. 뭐 이사관 그러니까 과장 혹은 국장급이라는 거죠. 근데 허준 선생이 약간 31살, 33살 이 무렵이잖아요. 네, 그러면 중앙부처 과장 국장급으로 이 나이에 된 거는 좀 고속 출세 또 뭐 낙하산 아닌가요? 뭐 낙하산이죠. 뭐 이조판서 홍담이라는 분이 청구했으니까 어쨌든 네네. 낙하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서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출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어이로서는 사실 그 이후에도 두각을 크게 나타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로얄 패밀리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정통파 아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 간간히 왕의 진료에 임금의 진료에 참여하는 정도 뭐 그러다가 네.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허준 선생이 기회를 잡은 때는 몇 살 때인가요? 그 1590년이라는 거죠. 선조 23년인데 나이가 네네. 52살 뭐 이렇게 됐으니까 네. 굉장히 좀 늘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그 세자와 공주, 옹주 뭐 등의 두창, 그 마마라 그러잖아요. 예. 그걸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치료한 세자라고 하면 광해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광해군 뭐 세자죠 그때는 네네. 두창에 걸리니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럽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이 두창이라는 거는 옛날 같으면 굉장히 네. 그 치사율을 자랑했던 무시무시한 역병이었거든요. 네. 두창을 마마라고 하는데 예. 호암 마마가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거, 그다음에 예. 그 마마에 걸린다는 것 이런 걸 굉장히 엄청 무서워했던 호암마마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태종서부터 광해군 사이에 그 두창과 관련된 기사가 50여 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두창을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 번씩 반드시는 걸려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이제 네.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요. 약을 쓰기보다는 이제 무속의 힘을 빌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좀 치료가 어려운 병이었나요? 예, 그랬다 그럽니다. 이제 특히나 그 왕전의 세자가 그런 병에 걸리면 예. 사실 그 이 의사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처방을 잘못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태종의 막내 아들이 성령대군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뭐 충령대군, 효령대군, 양령대군 하지만 넷째가 있는데 성령대군이 있었거든요. 두창을 앓으니까 이제 어이들이 이 두창이 발병을 하면 죽고 사는 거는 그냥 하늘에 달린 거다. 라 그러면서 전혀 약을 안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대군의 경우는 약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는 거죠. 말을 그렇게 함으로써 어이들이 자기들 책임을 좀 안 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래도 어이들로서도 그랬겠죠. 뭐 어쨌든 잘못해갖고 이게 낫지도 않은데 그랬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광해군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두창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조 임금이 엄명을 내렸다는 거죠. 예, 저 세자한테는 약을 반드시 투약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조가 이미 아들 둘을 이 두창으로 이제 네. 잃었거든요. 그래서 왕이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잖아요.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아들 둘을 보내버렸으니까 그것이 이제 안타까우니까 이제 광해군 세자만은 결단을 내린 거죠. 이런 선조의 명령을 듣고 이번에는 어이들이 좀 나섰나요? 아닙니다. 이거 아무도 안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네. 허준 선생이 저요하고 이제 손을 뭐 치켜들었다는 건데요. 이 언해 두창 집요라는 의학서를 보면 허준 선생이 세자의 두창을 치료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왕자 그러니까 세자죠. 이 왕자가 이 병에 걸렸는데 모두들 약을 써서 허물을 얻을까 두려워서 가만히 있어서 병이 악화가 됐다. 네네. 그래서 그 신이 그러니까 허준이 자기 스스로가 3번 약을 써서 완전히 회복시켰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허준 선생도 그런데 만약에 실패했다고 하면 좀 책임을 엄청나게 져야 했었겠어요. 뭐 예. 그랬겠죠. 실패했다면 얼마나 이 주변에서 뭐 왕래됐겠습니까? 굉장히 떠들었겠죠. 네네. 실력도 없는 게 근본도 어디서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온 뭐 놈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니까 근본도 모르면서 약을 잘못 처방했다 이렇게 나왔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허준 선생 같은 경우는 스스로 판단으로 처방을 내려서 네네. 세자의 병을 고친 거죠. 그러니까 세자뿐만 아니라 다른 왕자라든가 왕녀 그다음에 왕실 이외의 어떤 민간인 치료들도 환자들도 이제 고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어이들은 이렇게 어려워하는 병을 허준 선생은 무슨 약을 써서 치료를 했을까요? 기록에 나와 있는 거는 보면 이제 두창약이 점이고라는 거였는데요. 네. 이 점이고는 작은 돼지 꼬리 끝을 찔러서 피를 내게 한 뒤 그다음에 용뇌 뭐 한돈하고 뭐 그걸 말아서 이 파달만큼 잘라서 이제 만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돼지가 어떻게 보면 돼지 꼬리가 한 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네요. 뭐 이렇게 흔드는 모양이죠. 네네. 그런 성질을 이용했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자를 치료했으니까 허준 선생이 그 뒤로는 이제 좀 출세 가도로 달렸나요? 뭐 뭔가 그랬겠죠. 이제 공로를 인정받았으니까 네네. 우리가 흔히 정삼품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당상관의 네. 반열에 올랐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허준 선생의 처방이 굉장히 과감했다 그럽니다.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이 선조임금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그 치료할 때도 그랬다는데 사실 선조임금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병약하고 잔병치레가 심했거든요. 네. 그 임진왜란이라는 또 국난을 또 이 임금으로서 이제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정신적인 충격까지 해가지고 웬만한 약으로는 날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질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죠. 선조 임금이 이렇게 정신병에 좀 시달렸다라는 기록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네. 왕노릇 못하겠다라고 하소연을 굉장히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대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네. 그 쓸데없는 얘기 괜히 해갖고 지금 스트레스 왜 남들한테 스트레스 주냐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네네. 말라고. 그러니까 왕으로서도 진짜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런 증세가 계속됐다는 건데 이 허준 경우는 이제 다른 의관들처럼 후환이 두려워갖고 대충 처방하고 그러질 않았다. 네. 그래서 굉장히 센 약을 처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센 약을 처방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을 썼다가 잘못되면 엄청난 책임을 져야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센 약이라는 게 네네. 너무 이게 좀 강한 약은 좀 몸에도 안 좋고 그러지만 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가는 임금을 살리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문무관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허준 선생은 설사를 촉진하는 약까지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제 가망이 없는 임금한테 네네. 처방할 때는 보통은 이제 두루뭉술한 어떤 그런 약을 처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잘못됐을 네, 경우는 네. 처벌이 두려웠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조의 경우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올 가망도 없는데 자꾸 뭐 약을 세게 하면은 네, 잘못되면 네. 큰일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준 선생은 선조의 병세를 보면 보통의 약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약 네. 처방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처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엄청 아우성을 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의 그 주상의 몸 상태가 1년 내내 안 좋은데 허준은 그 수의 그러니까 그 주치의죠. 임금의 네. 주치의로서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경솔하게 독한 약을 썼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나중 얘기입니다. 그렇게 네네. 막 하고 그다음에 허준은 그 임금 주치의로서 너무 차가운 성질의 약재를 함부로 써가지고 오히려 주상의 몸 상태가 악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좋게 보면 사실 허준 선생은 그러니까 천생 의사 뭐 이런 거네요. 사실 정치적으로 뭐 계산하거나 자기 몸을 이렇게 사리지 않고 임금의 몸만 생각한 것 같아요. 충성심은 굉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충성심을 보여준 예가 있는데요. 임진왜란이 발발하니까 1592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준 선생이 선조를 따라서 임금이 이제 의주로 피란을 갚지 않습니까? 네네. 오르는데 이 이제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빠지니까 이 옆에 있었던 대신들이 줄줄이 임금을 팽개치고 네. 뿔뿔이 아이고. 흩어집니다. 어느 경우는 임금이 먹을 밥까지 지들이 뺏어 먹고 몰래 먹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도 얘기했지 사초를 막 네네. 불구덩이에 집어던지고 도망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조실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요사스러운 말이 퍼지니까 명망 대신들이 자기만 살려고 임금을 버리고 주량랑을 쳤으며 의주에 이르기까지 남은 인원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누구가 남아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문무관이 17명, 그다음에 환관 수십 명, 그다음에 어의 허준, 네. 그다음에 이제 액정원 관리 4, 5명, 그다음에 사법원 관리 3명. 요 사람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네. 임금이 이르기를 사대부들도 너희들만은 못하구나라고 아주 한탄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목불인견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나라가 이태로울 때 자기만 살겠다고 어쨌든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선조 임금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 국경을 넘어갔고 네. 명나라로 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임금을 사실 그 믿고 어떻게 또 뭐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뭐 누가 네. 더 이제 뭐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허준 선생 같은 경우는 네. 이 네. 몇몇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하급 관리들이 주로 많았죠. 예. 의리를 지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준 선생은 이렇게 선조 임금을 끝까지 수행을 했으니까 그 공로를 좀 나중에 보상받기는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1604년에 이른바 그 호성공신에 오릅니다. 예. 호성공신이라는 거는 예, 서울에서 의주까지 임금의 가마를 모신 그런 공신 네.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 승승장구를 하는데 종일품인데 숭록대부에까지 오르고 그 예. 숭록대부라는 건 풍계를 보자면 우리가 좌찬성 우찬성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부총리 정도 그런 네. 급이거든요. 그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606년에는 선조의 이제 병세가 좀 호전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조 임금이 허준을 보국 숭록대부로까지 이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풍계가 정일품까지 올라가는 거죠. 정일품이라고 하면 요즘은 국무총리급이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서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네. 의사잖아요. 네. 절대 오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꿈의 직책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은 좋은데 네. 사실 네. 그렇게 되면 경천 동지가 된 거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네. 서자 출신을 국무총리급으로 이렇게 대우하라고 한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 대관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거는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망국의 인사다. 망사다 이거 망사. 그래서 빨리 철회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준이 약간의 공로가 있다고 하지만 적격자가 아니다. 어찌 네. 적격자가 아닌 사람한테 저 공신이라는 걸 주고 숭록대부라는 걸 줘갖고 후대에 웃음을 사려 하시냐. 의관이라는 게 의사가 숭록이라는 그 이 직책을 받은 거는 예도 없는 거고 전례도 없는 거다. 굉장히 또 외람된 거다. 그런 그것도 외람된데 여기에다가 보국이라는 그런 또 직책까지 준 거는 웬 말이냐. 이것은 결국 이제 허준이 굉장히 부당하게 차지한 자리다. 어찌 이게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으니까 빨리 철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압박을 받은 선조 임금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처음에는 이제 뭐 그럴 수 없다라고 버티고 막 그랬던 건데 네. 워낙 난리들을 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임금도 못 해먹을 짓이거든요. 워낙 이 대관들이 난리를 치고 뭐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됩니다. 요즘보다 네. 더 이 그런 거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대통령 비서나 이런 사람들이나 하다못해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이 대통령한테 꼭 찍소리 못 하잖아요. 네네. 그 예전에 그 우리 조선 임금들을 보면 뭐 용서했거든요. 그 뭐 승정원이라 그래갖고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들 같은 경우도 아니 되옵니다라고 아주 그냥 목숨을 내놓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타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워낙 난리를 치니까 임금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데 딱 3일 천하 뭐 그런 거죠. 3일 천하. 근데 예. 뭐 어쨌든 간에 이 3일 천하에 그쳤지만 허준 선생의 경우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던 보국 숭록 대부라는 어떤 정일품 그 이제 엄청난 자기를 받았단 3일간이지만 그런 의사가 된 거죠. 서자 출신이면서 의사면서 어쨌든 허준 선생이 그 당시에 올라갈 수 있는 만큼은 올라갔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뭐 출세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워낙 질시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이제 승승장구를 하다가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붕이라고 하는데 하늘이 무너진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임금이 돌아가시는 그런 이제 버팀목이 되어주던 선조 임금이 이제 뭐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왕의 병세가 굉장히 악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네네. 이제 이 탄핵이 솔솔 나오는 거죠. 아까 같은 뭐냐면 허준이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해가지고 병세가 악화됐다 이런 탄핵이 굉장히 나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사실 이제 선조 임금이 이제 쇠락한 정권 교체 시기가 왔으니까 이 세자인 강해군을 지지하는 파에서 뭐 군부를 뗀 게 아닐까요? 예, 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네네. 선조가 죽고 이제 광해군이 이제 등극을 하고 그 광해군을 감싸는
파가 또 대북파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니까 이게 이제 허준이 약을 잘못 써서 그랬다 이렇게 탄핵을 받은 거죠. 근데 허준 선생의 그런 행적을 보면 정치색이 있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싸움의 속지양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 네. 그 당시에 내의원의 책임자, 의학 책임자는 허준이었지만은 네네. 내의원 약방의 도제조라는 게 이제 굉장히 최고 책임자인데 어떻게 보면 예. 자문하는 명예직이거든요. 네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소북파의 영수 유영경이었습니다. 이 유영경이라는 인물은 그 선조 임금의 아들인 영창대군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선조 말에 이제 그 영창대군을 세자로 옹립하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 소북파인 네. 유영경이 그걸 예. 옹립하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대북파가 나중에 광해군을 올리면서 대북파가 이제 뭐 주실하게 된 거죠.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유영경이 죽거든요. 그러면 이제 허준 선생은 이 유영경이라는 사람을 좀 이제 탄핵하려는 대북파의 좀 이런 핵책 때문에 희생된 건가요? 예, 뭐 수정실록에 나옵니다.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네네. 당시 유영경이 약방의 도제조였으므로 대북파가 먼저 허준에게 약을 잘못 썼더라고 논제를 한 다음 유영경의 지위를 흔들려고 했다라고 기록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요. 어쨌든 이 대북파가 허준을 이용해서 소북파인 영수인 이제 유영경을 공격하려 했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은 결국 사약을 받는데요. 예. 그 허준 역시 이제 탄핵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약을 잘못 쓴 사람이 당 장본이니까. 네, 그런데 네. 광해군이 이제 허준을 끝까지 보호를 합니다. 아까 그 허준 선생이 처음에 세자였던 광해군의 이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광해군도 사실 알겠죠. 자기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광해군 같은 경우는 허준을 탄핵하는 성서가 빗발쳐도 이게 그 허준이 약을 잘못 써갖고 죽인 게 아니라 네. 의술이 부족해서 그렇다. 허준이 이렇게 네네. 이제 변호를 합니다. 네. 그래서 허준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뭐 의지로 귀양 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사실 절도라고 해서 남해 저 먼바다, 제주도 이런데, 추자도 이런 데로 아주 그 옛날로 치면은 그 교통도 안 좋은 정말 가면 돌아오기 힘든 데로 보낸 게 아니라 예. 그 어떻게 보면 선대 임금인 선조와의 추억이 좀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의주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거기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대관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못마땅해가지고 광해군한테 네네. 허준을 위리안치 시켜라라고 이제 끈질기게 주청을 올립니다. 위리 안치라는 거는 뭔가요? 뭐 그게 이제 우리가 귀양살이하는 집에 울타리 그걸 리라 그러고요. 예. 쳐서 이제 에워싸게 해서 이제 그걸 위라 그러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뭐 이렇게 뭐 가시로 이렇게 뭐 쳤다고 하긴 하는데요. 뭐 그런 중벌에 처하라라고 이제 앙앙불락을 하는데 광해군은 1년 8개월 만에 그냥 방면을 해버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허준은 그 이 선조 임금의 가마를 모신 호성 공신일 뿐만 아니라 나 그 광해군한테도 나에게도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마침 병이 최근에 많은데 이게 그 아주 노련한 의사가 없다. 숙련된 의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귀양살이 한 지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이미 이제 다 처벌을 다 한 거 아니냐. 석방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고 이런 걸 보면 광해군은 좀 합리적인 임금이었네요. 뭐 혼군이니 뭐 폭군이니 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아니라고는 말이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사실 허준한테는 아무런 정치색도 없고 사실 뭐 자기를 살려준 그런 은인이니까 뭐 광해군을 가지고 폭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이런 석방해라 이런 명령에 따라 허준 선생이 내의원에 복귀를 했나요? 예, 그래서 이제 광해군의 병도 돌봤고 복권도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허준 선생의 업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동의보감을 쓴 거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예, 동의보감 비롯해 갖고 많은 의학서를 저술했다 이런 거죠. 허준 선생이 쓴 의학서는 좀 얼마나 되나요? 7종 정도 되는데요. 쓰거나 이제 번역을 하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동의보감 외에도 뭐 벽역신방, 뭐 언해구급방, 뭐 이런 두창지벼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뭐 다 소개할 순 없겠지만 한두 가지 좀 소개한다면 어떤 의학서들인가요? 언해구급방은 뭐 세조 때 편자 때 구급방을 그 허준 선생이 개찬한 의서인데요. 응급상황대처법 뭐 이런 것들이 실려 있고요. 언해두창지벼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두창에도 약을 써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창에는 약을 쓰면 안 된다라고 이제 옛날에 그랬는데 아니다 써야 된다 이런 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벽역신방이라는 거는 이 성홍열, 유사질환 이런 것들을 구분해낸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삼국을 통틀어서 최초의 성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홍역 연구소다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허준 선생의 여러 의학서 중에 역시 불후의 명작은 동의보감 이렇게 평가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혼자 뭐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는 선조임금이 1596년에 허준 선생한테 이게 우리나라 의서가 완비된 게 없다. 그러니까 예. 의서를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동의보감 저술의 동기인데 왜 그러냐면 전란이 오래됐었잖아요. 임진왜란이 이렇게 네네. 돼서 도산에 빠지고 병자들이 속출을 했는데 쉽게 또 이게 치료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맞는 믿을 만한 의서가 부족했으니까 그걸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허준 선생이 이 동의보감을 얼마 만에 조술을 이제 마무리 지었나요? 한 14년. 그러니까 예. 1596년에서 1610년까지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허준 선생은 뭐 86종의 수많은 의서를 참고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네. 이 뭐 하면서 고급 지식을 이제 임상의들한테 제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5책으로 된 동의보감이 됐는데 1212종의 약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5000종에 가까운 처방 이런 것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이 동의보감이 다른 의학서와 좀 차별화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예전부터는 의학서들이 많죠. 근데 이제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좀 안 맞는 게 많고. 네네. 그래서 실용성을 강조하고 또 과학의 입장에서 당대 의학의 모든 지식을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86종의 뭐 달하는 국내 의서들 모두 총 정리를 한 거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상 의사들한테는 더할 수 없는 필독서가 됐다. 그리고 그런 네네. 조선 의학의 수준을 중국이나 일본한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동의보감이라고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 허준 선생은 중국 의학을 남의와 북의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조선 의학을 동의로 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책의 이름을 동의보감이라고 한 건데 이 조선 의학을 남의, 북의, 동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독립된 의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보감이 이제 완성됐을 때 광해군도 매우 좋아했다면서요. 예, 감개무량했다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허준은 심지어 유배까지 되면서도 옮겨 다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책을 만들어서 엮어 올렸다. 네네. 그리고 선왕 그러니까 선조께서 이 만들라고 명한 책이 네. 내가 과인이 계승한 뒤에 결국 완성을 보게 됐으니까 정말로 비감한 이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내의원으로 하여금 하여튼 많이 인출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널리 배포토록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광해군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 초판본을 태백산 오대산 사고에 보존하도록 지시까지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동의보감이 뭐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필독서로 이렇게 읽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920년 이전만 해도 예. 중국판 동의보감의 고판 옛날 판이 조선판의 6배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3종이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판 가운데는 이제 조선에서 중국에 직접 전환판이 있고 네네. 일본, 중국을 거쳐서 다시 국내에 역수입된 판도 있다는 거죠. 동의보감이 조선인이 조술한 이 국제적인 베스트셀러 뭐 이런 거를 역할을 했네요. 우리가 쓴 건데 일본, 중국 가서 다시 조선으로 네네. 번역된 그런 아주 그 총국이죠.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동양의학의 대표적인 고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동의보감의 진가가 이렇게 아파 얘기했던 그런 거와는 또 다른 정말로 핵심적인 진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까요? 이 허준 선생하고 동시대인인데 이수광 예. 우리가 뭐 흔히 지복유설이라고 많이 예. 알고 있는 뭐라고 썼냐면 옛 풍속에 어린아이의 마마는 약 쓰는 것을 금지하고 죽기만 기다렸다. 아까 얘기했듯이 네네네. 어이 허준이 비로소 약을 써서 이 두창약을 써갖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 때문에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어려서 죽는 것을 면하는 사람들이 자가 많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허준 선생의 경우는 우리 땅에서 나오는 조선에서 나오는 637가지의 향악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백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동의보감 편찬의 네. 진정한 목적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창과 성홍열, 티푸스 뭐 이런 뭐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어릴 때까지 어릴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바로 허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허준과 동의보감의 진문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네. 그거를 하나로 정리하자 그러면 병든 백성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의사는 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 환자들 좀 대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